편히 쉬셨습니까? 서울은 학교다. 그 서울시 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9번째 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영국의 창조 경제의 길을 묻는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영국의 철학자이며 논리학자, 수학자이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는 너셀경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공부하고 있을 때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스스로에게는 오로지 무엇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만을 자문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사회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사회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스스로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무엇이 팩트인지만을 보세요 하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산업경제인데요. 영국은 1차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8세기 초에 그 영국은 뮬 방적기라는 것을 1779년에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방적기 같으면은 약 5만 시간 정도 걸리던 거를 뮬 방적기로 2000시간에 하기 때문에 25배의 생산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와트의 증기기관이 첨부되면서 인도에서 5만 시간 할 일을 300시간에 이룸으로써 160배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인도에서 생산되는 면직물은 한 2달러 내외였습니다만 영국에서는 그것을 8달러, 한 4배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뮬 방적기의 증기기관이 첨부됨으로써 0.5달러 이하로 낮추게 됨으로써 인도에서 수입하던 이 면직물을 전부 다시 역수출하는 이런 쾌거를 이룬 것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자동화를 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1811년에 노팅검에서 분노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행위, 그것을 러 다이어트 운동이다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1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1인당 실질 GDP도 4배가 오르고 실질 임금도 4배가 이르는, 이게 임금도 오르고 일자리도 늘고 하는 것이 1차 산업혁명으로, 그럼으로써 이제 영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2차 산업혁명으로 패권을 잃은 나라가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당연히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포드 자동차는 이 단독으로 생산하던 거를 이렇게 컨베어 벨트를 깔아가지고 라인 생산을 함으로써 세계 자동차 시장의 60%를 점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컨베어 벨트를 깔므로써 하루에 27대를 생산하던 거를 1일 2800대를 생산하면서 약 100배의 생산성을 나타냈고요. 연산 10,000대 생산하던 걸 100만 대. 그래서 한 대 생산하는데 825달러 들던 거를 395달러로 반타작을 하면서 세계의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석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산업으로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영국이 2차 산업 실패로 2등으로 미국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소프트 파워 최강국 하면은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이제 컨설팅 업체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과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동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이 디지털, 기업, 교육, 문화, 참여, 정부, 여론조사 측면에서 세계 1위의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제 경쟁력은 스위스의 IMD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은 1919년에 23위, 한국은 28위였죠. 2020년에는 19위로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그 WEF 이것도 스위스에 있습니다만은 영국은 9위, 우리가 13위 이렇게 있고, 4차 산업혁명 준비로 보면 영국은 6위, 우리가 25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국제 경쟁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그 설문조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참조는 되겠지요. 영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렇게 보면은 산업올림픽 국가 메달 순위다. 이거 포춘지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이 8위고 영국이 9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비등비등한 걸로 나와 있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보면은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1735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미국이고요. 영국은 12위로 73개, 바로 그 뒤를 한국이 63개로 따라가고 있다. 세계 산업 경쟁력은 영국과 한국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 비율을 보면은 1999년만 봐도 영국의 그 제일 산업은 제조업이었습니다만, 2016년에 보면은 가장 그 큰 산업이 부동산업, 그 다음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 떨어지고 제조업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장수기업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장수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영국이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467개나 됩니다. 그런데 히든 챔피언은 독일은 장수기업도 많으니까 제일 많겠죠. 1307개. 일본이 220개인데 반해서 영국은 세계 9위로 67개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뭐 23개 정도로 세계 그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기술개발 잠재 능력은 어떠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키스텝에서 2018년에 평가한 걸 보면 영국은 약 15위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7위, 그러니까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지수는 한국에 비해서 영국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조업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의 비율이 약 30% 정도, 27.8%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은 9.6%밖에 안 됩니다. 3분의 우리나라.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 이게 이제 노쇠한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 그 2020년에 보면은 한국이 6위인데 영국은 8위 정도로 되어 있고, 제일 그 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한번 보면은요, 이 영국이 얼마나 이 제조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나라인가를 이렇게 본다면은 영국의 그 자동차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 제규어, 랜드로버, 에스턴, 뭐 이런 회사들인데 전부 지금 영국 소유가 아니고 에스턴 마틴은 포드로 넘어갔고요. 제규어는 BMW, 미니도 BMW, 롤스로이스도 BMW, 벤틀리는 폭스바겐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공장은 많은데 영국의 자동차 회사는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작년 8월에 우리가 유명한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호화 여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었던 영국의 조선소가 158년 된 영국의 조선소가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품 중에서 영국에 가장 수입을 많이 해가는 게 선박이다 하는 거는 참 격세의 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1940년대만 해도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자랑하고 영국 해군은 세계를 완전히 석권했었던 영국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39년에 보면은 영국 해군이 약 1,400척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7척밖에 안 돼. 20분질밖에 안 돼. 영국이 조선 산업도 망하고 해군도 망하고 국가 경쟁력도 어려워지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요새 각광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다든지, 그 다음에 인공 염소 둘리가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영국은 원래부터 이런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윈이라든지 또는 뭐 브라운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영국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광우병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국에서 생명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제 생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생명공학을 하면서 신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말하면 인간 복제라든지 또는 뭐 둘리 양의 복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영국에서 그런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대가로 받은 게 광우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9년 이후에 약 한 2008년까지 광우병 발생을 보면 영국이 18만 4,651명이 발생을 했어요. 아일랜드가 1,623명, 미국이 아마 한 3명 정도밖에 이제 발생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광우병이 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안 먹는 거 없이 싹 먹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소를 키우면서 소의 내장, 지육만 먹고 내장이라든지 부속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장이나 부속물을 내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것을 삶아가지고 소한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참 맛있다고 식사를 하고 났는데 그것이 자기 어머니의 시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소도 미칠 일이겠지요. 어쨌든 이런 것이 아마도 영국에서 광우병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요새는 광우병이 영국에서 왜 발생하지 않느냐. 소의 부속물을 소에게 먹이는 그런 잔인한 것이 없어지면서 광우병도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게 100% 틀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금융산업이죠.
그 금융 허브의 영국의 실정을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금융 강국 1위가 어디냐? 1등이 영국, 2등이 호주, 3등이 미국, 4등이 싱가포르, 5등이 홍콩,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1등이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세계 유한 채권거래 부동의 1위가 영국이고, 그 80개국의 1,400개 회사가 영국에 둥지를 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EU에서 그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은 이 금융사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이 왜 세계 최고의 금융 그 허브가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로스차일드 가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최고의 그 재벌 금융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솝 이야기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 5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희들 가서 화살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한 2개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걸 부러뜨려봐라. 그러니까 금방 부러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개를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부러뜨려봐라 하니까 못 부러뜨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5 아들이에게 너희들 5이 단결을 하면은 이 세상에 누구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단결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가 갈라진다면은 너희들은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가문의 결속력을 다짐하는 이런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왜 방문했느냐? 영국의 여왕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영국의 문물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영국이 세계 최초의 창조 경제를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창조 경제라는 거하고 한국의 창조 경제의 그 롤 모델로 영국의 창조 경제를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창조 경제의 그 아버지 하면 원조는 누구냐 하면은 존 호킨스 박사라고 합니다. 그 존 호킨스 박사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 여러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한국의 창조 경제를 코치하기 위해서 여러 번 왔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더 크리에이티브 에코노미라는 책, 바로 창조 경제라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창조 경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내재화시켜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은 창조경제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세계 제일의 창조경제 국가라고 한다면 영국은 2번째 나라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카나다, 4번째가 스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잘 나가는 그 창조 경제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왜 창조 경제가 등장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영국은 제조업이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80% 가까이가 뭐냐면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 제조업의 비중이 쭉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서비스업의 이제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 살 길은 뭐밖에 없느냐?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제조업은 안 되느냐? 제조업은 그 옆 나라가 뭐가 있어요? 미국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으로 땅덩어리도 영국의 한 50배 정도 되잖아요. 미국이. 거기다 인구도 영국보다 미국이 한 5배 정도 많고, 그런 나라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제조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측면의 창조 경제로 승부를 걸자 한 것이 영국의 창조 경제가 등장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창조 산업의 부가가치와 수출 산업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016년에 보면은 창조 경제 영역에서 30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것은 그 일자리, 영국 전체 일자리 창출의 11분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로 보면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이것은 일반 그 부가가치 증가에, 그래서 2010년 대비 약 44.8%가 증가를 했는데, 일반 영국 경제 부가가치 증가율 22.7%의 2배나 되는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창조 산업의 수출액이 9.4%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에 달하는 수출을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경제를 지탱하는, 이제 원래 영국 경제라는 건 서비스업이고 그 중에서도 금융산업이 지탱했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창조산업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창조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거라서 그 산업전략 챌린지 기금으로 약 848억 원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200만 파운드의 비용을 들여서 60만 명의 학생을 양성한다든지, 약 58억 원의 돈을 들여서 기업 환경을 이렇게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전역에 창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약 한 292억 원을 들여서 문화 개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창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창조 경제 진행을 보면은 1997년에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이라고 하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 활동의 약 8% 가치를 가진 창조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3개 분야의 주요 분야로 광고, 건축, 미술품 및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인터랙티브, 여가, 소프트웨어, 음악, 공예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이렇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창조 경제의 기본은 컨텐츠의 경제적 가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출판, 관광, 캐릭터 상품, 광고, 음악, 게임, 비디오, 영화 등으로 그 컨텐츠 경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창조 경제에 기틀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원조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영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섹스피어잖아요. 윌리엄 섹스피어. 그 섹스피어는 우리가 희곡을 37편을 쓰고 장편시를 2편을 쓰고 소네트를 154편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작품에 17,67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단어 excellent, holy, hint, bump, homicide, lonely, majestic 이런 것들은 셰익스피어가 처음 쓴 신조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를 표현할 때 판단은 네스터와 같고 천재는 소크라테스와 같고 예술은 버질과 같은 사람, 대지는 그를 덮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올림푸스는 그를 소유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라는 내줘도 셰익스피어는 내줄 수 없다 했고 토머스 칼리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아마 영국에 가시면은 이 셰익스피어의 그 옛날의 고향을 아마 찾는 것이 여행 관광지의
최우선순위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가 중에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세계 여성 갑부 2위에 포브스지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총 7권 67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134개국에서 출판된 해리포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 부수가 4억 5천만 부가 팔려가지고 판매액만 해도 한 3조 원이 됩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2001년에서 2011년 총 8편이 제작이 됐는데 수입만 74억 달러, 한국 돈으로 7조 8천억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원. 그 다음에 조앤 롤링 자산이 10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의 큰 재벌이 소설 하나에서 탄생하는 이것이 영국의 창조 경제의 한 일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계 슈퍼리치 뮤지션 톱 10에 보면은 음악을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자산이 한 1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약 12억 달러 정도,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세계 뮤지션 톱 10에 1등이 다 영국 사람이고 5등이 엘튼 존이라고 우리 가수 아시죠? 그 다음에 콜드플레이, 그 다음에 7위가 믹 제거, 8번이 링고스타, 9번이 키스 리차드, 10번이 스팅, 이런 분들이 세계 뮤지션의 10명 중에 8명이 영국분이다. 완전히 이거는 창조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비틀즈, 이제 1968년 2월에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가 인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리시케시의 영적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틀즈가 우리가 보면은 노래만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탑 싱거가 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래 속에 영적인 요소가 있다. 그 영적인 요소를 중간중간에 인도에서 양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들이 맵 오브 소울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심리학적인 이런 작품을 쓰는 거하고 많이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영국의 창조 경제, 그 다음에 창조 도시가 많습니다. 창조 도시 하면 영국의 런던이죠. 런던은 어떤 도시냐? 사용 언어만 약 250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외국 학생들만 10만 명, 관광객이 1년에 1520만 명, 디자인 스쿨 학생만 해도 3만 5천 명, 대학의 디자인학과 전공만 15,000명, 국립박물관이 11개, 공공도서관이 383개, 극장이 214개, 갤러리가 857개, 연간 공연만 32,500건이 일어나는 창조 도시다. 우리가 영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런던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중공업 도시가 요새 최근에 창조 도시로 바뀐 데가 있는데 그게 리버풀입니다. 우리는 리버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볼 이제 축구팀 리버풀 축구팀을 생각하죠. 리버풀 축구팀은 어떤 팀인가요? 1892년에 창단돼 가지고 리버풀은 리그 우승을 18번, FA컵 우승이 7번, 리그컵 우승이 8회, UEFA 챔피언스컵을 6번 받은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도시 리버풀이
원래는 그 중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공업이 이제 영국의 제조업이라는 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 인구는 44만 명의 경제 규모가 71억 파운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리버풀이 창조 도시로 바꾸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리버풀이라는 게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비틀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그 홈을 전부 다 창조 도시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이런 그 창조 도시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금 2016년에 보면은 인구가 쇠락했던 인구가 4만 명이 돌아와서 48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은 109억 파운드로 약 한 50% 이상 생산성이 그 매출액이 증가하는 창조 도시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지방 도시들 중에 그 중공업, 특히나 이제 울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시들이 중공업이 무너진 자리에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도시가 리버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하고 한국은 참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어떤 측면이 있냐? 세계에서 큰 대자가 붙어 있는 나라, 이제 국가명이 있는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잖아요. 영국도 대영제국 할 때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 넓이는 우리가 22만이고 영국이 한반도가 영국이 24만이고요. 우리가 한반도 인구가 7,500만인데 영국은 6,700만,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의 수가 우리나라는 2개인데 영국은 4개죠. UN 회원국이 우리나라는 남북한 2개인데 영국은 한 나라로 UN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참가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남북한 2팀이 참가하는데 영국은 4팀이 참가를 합니다. 아일랜드까지. 올림픽 참가는 우리는 2개 팀이고 영국은 1개 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나라 역시 다 이공계를 기피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유업하는 국가가 한국은 중국이고요. 영국은 옛날에 미국이었다는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을 영국이 창조경제에서 찾았다면 통일 한국도 창조경제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면의 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그 창조경제에 4년 동안 얼마의 돈이 투자가 됐냐면은 42조 6,738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17년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 투자된 12조 정도를 뺀다면 약 한 30조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 때 지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주간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뭐라고 했느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규 채용자가 얼마가 나왔느냐? 2,524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10조 들여서 일자리를 2,524개 만들었다는 얘기고, 이것은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30조가 2,524명 만드는데 30조가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100억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창조경제의 성과가 없었음을 그대로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형 창조경제의 정의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조경제의 원제라고 하는 존 호킨스의 창조경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내재화시켜 시장에 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정의한 걸 보면은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에 두고 1.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ICT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과 상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간 부서의 장관이라고 하는 그 과학기술 그 장관께서는 창조 경제를 만들려면 과학기술, IT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매체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창조 경제다. 이거는 존 호킨스. 그래서 존 호킨스 박사가 처음에 한 두어 서너 번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얘기한 거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일본에서는 이것을 창성산업이라고 합니다. 창조산업이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박을 갖다가 둥그러면 뚜글뚜글 둥그러 다니고 유통이 어려우니까 사각형의 수박을 만든다든지 또는 하트 모양의 수박을 만든다든지 이 안에다가 빨간색이 아니고 남색 수박을 이게 다 창생산업으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창생산업의 정의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라는 게 들어가야 창조산업이다, 창조경제다 하니까 우리나라의 농업 창조경제는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그 IT 기술을 종합하는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완전히 좁혀버린 거죠. 이게 창조경제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도 할 수 있고 동네 아저씨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미국에서 얘기할 때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학교에 철학과 한 학기를 중퇴한 사람이에요. 이공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그래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대학 교수 출신 전자공학 박사가 이걸 주도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실패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초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가장 호되게 당한 것이 창조경제라는 게 뭐냐. 그리고는 한 해 내내 창조경제에 막상 물으면 모더라 경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경제 어젠다가 국민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실시하는 중 계속해서 창조경제가 뭐냐라는 정의하다가 끝나버렸다. 30조를 다 날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창조경제 시스템상의 오류는 뭐냐? 영국은 창조경제의 원조는 어디서 이거를 주도했냐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적재산권이 들어가는 거, 음악, 미술, 영화 이런 그 창조에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갖다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미래과학부에서 한 발자국도 창조경제에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제를 갖다가 과학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걸로 묶어버리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실무적 오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국에서 창조경제를 시작한 게 1997년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나타낸 게 2016년, 약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를 시작해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를 차분히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거를 재벌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네이버, 충북은 LG, 경북, 대구는 삼성, 울산은 현대차, 부산은 롯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창조경제를 이런 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지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예를 들어서 대구를 맡은 삼성전자 같으면은 아는 거는
창조경제보다는 전자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하청업체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을 안철수 대표는 창조경제센터는 동물원이다.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이 줄르러 세우는 거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조사회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창조국가입니다. 창조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기업은 창조경영, 정부는 창조행정을 통해서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창조도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만들고 그래서 창조사회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피드백 시켜가지고 창조국가로 돌려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는 사회를 우리가 구현하자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적이고 이거를 1년 내, 2년 내 또는 5년 내가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로도 이길 수 없고 규모로도 이길 수 없고 이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창조경제라는 이런 절실함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산업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조산업의 정의는 UNDP에서 내린 창조산업의 정의가 있고 영국에서 내린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자산 기구에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 분야가 있는데 대개 경우 건축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공연예술이라든지 출판,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광고, 디자인, 패션 이런 거를 대충 창조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적 소유권이 있는 이런 그 산업을 우리가 창조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킨스의 창조경제 시장 분류에 의하면은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지적소유권 연구개발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 걸로 이렇게 본다면은 대개 전 세계 2조 7,060억 달러 정도의 창조 시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적어도 이제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로도 안 되고 규모의 경제로도 안 되고 시스템으로도 안 될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 도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 250km 정도 떨어진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가 되는데 쉐필드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그 창조도시 사업 2년 만에 고용률이 11.5%가 증가된 걸로 되고 도심 거주 인구가 16.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기가 이제 그 중공업 도시인데 1951년만 해도 인구가 57만 7천 명이었다가 이것이 약 한 10% 정도 2011년에 보니까 51만 3천 명으로 인구가 한 15% 정도 줄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한 게 창조 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이제 늘기 시작해서 55만 1,80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 도시의 핵심 사업을 보면은 도심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세프밸리에 전자 캠퍼스를 조성하고 신소매업 구역을 재개발하고 도심 내 복합용도 지역을 만들고 세피들역에 게이트웨이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도심 내 캐슬 게이트를 활용하고 통합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그래서 옛날에 다 쓸어가던 도시를 창조 도시로 이렇게 개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그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국에 간다면 아마 세필드를 되게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 경영 얘기하죠. 창조 경영은 기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99%의 땀이라는 게 실패입니다. 그 에디슨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 기자가. 당신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200번 넘게 실패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에디슨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1200여 가지나 알아낸 것이죠. 그 전구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실험하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대나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그 탄소들을 갖다가 넣어보고 실패하고 그럼 또 넣어보고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영자들이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 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관용이 없으면 혁신은 없고 창조도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루틴 업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해본 거는 실패를 안 하잖아요. 실패에 대해서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루틴 업무로 가고 또 나쁘게 가면 배 깔고 그냥 자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에디슨이 특허 발명품을 1093종이나 개발한 거다. 이게 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으로 보는 그 관용이 바로 창조 경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의 원천은 뭐냐? 포용문화다. 다시 또 포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접근하는 것보다 창의성의 기본 법칙은 깊게 생각한 만큼 창의적이고 높게 생각한 만큼 창의적이고 높게 생각한 만큼 창의적이고 깊게 생각한 만큼 창의적이다. 남이 안 하는 생각을 하려면은 그만큼 높게 깊게 높게 길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 발명품을 되게 이렇게 이제 많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싱크비 크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 크게 생각한다는 거는 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그 회사 같은 데 갔을 때 그 인류대학 출신이 인류 공대 출신이 사장을 하면은 제가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장, 그 회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인류 공대 출신이 사장이 하는 공장은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밑에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관용을 가지고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혼을 내니까 이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생각, 딴 생각, 창의성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 교육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리원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처님이 이런 건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7발짝을 뛰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은 유아최승이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있다. 부처님이 홀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이 천상천하에 너 혼자만 있어라. 이것이 뭐냐면은 넘버원보다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올리원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원은 이거죠. 그런데 올리원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내야 되고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맨날 혼난 게 뭐냐면은 나는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왜? 딴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맞으면은 창의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다른 생각이죠.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산토끼의 반대는 뭐냐? 그러면은 산이니까 바다 토끼가 될 수 있겠죠. 산토끼니까 죽은 토끼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토끼니까 이슬토끼도 되겠죠. 산토끼니까 집토끼도 되겠죠. 산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알카리 토끼, 염기 토끼, 판토끼, 안산 토끼, 키토산 거꾸로, 강토끼, 바다 토끼, 죽은 토끼. 이렇게 해야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슨 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야, 산토끼의 반대는 뭐냐? 집토끼다. 딴 거는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창조 교육은 물 건너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에서 벤처 육성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국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임 대통령이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능하면 저는 어느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칭송하는 것보다는 팩트, 러셀이 얘기한 진실의 기본을 두고 강의를 하려고 했었던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